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4402님, 사흘 쉬고 출근하려니 월요일처럼 출근하기가 싫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해야겠죠? 네, 아침부터 사흘 쉬고 출근하니까 힘드시다고요. 네, 계속 출근하는 분 입장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제이비는 어제도 일했다. 지금 시위하는 거고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그런데 그래서 오늘이 월요일 같다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도 힘내셔야죠. 그리고 4477님. 저는 아들과 딸을 혼자 키운 아버지입니다. 아들과 딸이 찾아와서 식사도 하고 현금으로 저를 행복하게 해주었답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내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 미리 그러니까 찾아뵌 거군요. 네. 뿌듯하시겠습니다. 그런 게 사는 낙이죠, 사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아, 잘 키우셨네요.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다니엘님, 시선 집중 삐딱선 정신 들으려고 지금 퇴근합니다. 집에까지 편히 들으면서 갈게요. 메릴랜드에서 전합니다. 시선 집중 화이팅 해주셨고요. 퇴근하신다길래 또 야근하셨네 했더니 시차가 다른 거군요. 네. 안전운전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근 님이 JP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헬스장에서 시선 집중합니다. 예. JP 아니고 저 총리한 적도 없고요. 당 총재한 적도 없고 그런데 네, JP 아니고 JB요. 저희가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도 면에서 약간 실패했네요. JB. 네. 종배의 이니셜입니다. JB. 기억해 주시고요. 예림 아빠님이 안녕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세포 하나 깨어나고 창밖을 보니 비를 보니 감성세포 깨어나고 이제는 시선 집중하면서 촌철 시사세포 깨우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것이 우리를 깨울까요? 깨운다라고 하는 표현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돋굴까 봐 그게 문제죠. 화를 돋굴까 봐? 자, 이렇게 감성적인 글을 보내주셨는데 촌철 시사세포 깨우는 시간이니까 뭐 조금 더 날카롭고 뭐 좀 뒷목 잡는 뉴스가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그 세포 깨워보시죠.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용산 김수경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목요일 오전 이곳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먼저 집무실에서 국민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후 1층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집무실에서 연설 먼저 하고 브리핑룸에서 질의응답 받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질의응답 시간은 최대 1시간 정도가 될 거라고 하고요. 주제에 제한 없이 최대한 많은 질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용산에서 밝혔다고 하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갖는 이유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언론과 접점을 넓힌다 했고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자 하는 취지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 2022년 8월 중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1년 9개월 만이잖아요. 네. 근데 1시간 정도로 한다. 좀 짧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주목할 점 어떤 건가요? 조금 전에 제가 전해드렸던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에 포함된 한 대목을 다시 보죠.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과 국민이 오해하는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가장 맨 앞자리에 놓이는 게 최상병, 김건희 특검법 등등이 될 겁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가기는 힘들 겁니다. 기자들이 어떻게든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그렇다고 치겠는데요. 국민이 오해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러게요. 뭘까요? 자, 이 대목에 한번 좀 집중을 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죠. 총선 직후인 4월 1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체감하지 못했다와 오해하고 있다는 같은 상황 인식의 다른 표현일까요? 아닐까요? 체감을 못해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한번 그렇다고 치고 그렇게 가정을 해보고 이번엔 집무실 연설에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이 연설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그 내용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과 완전히 다른 영역이고 완전히 다른 자평 이렇게 전망을 해야 할까요?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때와 대동소이한 거라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두 가정을 따라가면 기자회견 예상도는 얼추 그려진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기자회견은 설명의 자리, 홍보의 자리, 설득의 자리가 된다. 공감의 자리, 반성의 자리, 사죄의 자리는 되지 않는다. 이런 예상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진단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기대실 것 같은데요. 마이웨이 엔젤님이 보여주기식 소통보다는 진심이 느껴지는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그죠? 많은 분들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JB가 꼽아준 부분을 생각을 하면 과연이라는 물음표가 좀 찍히긴 합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뻔한 질문보다 국민이 정말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비하자.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가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미 여러 언론이 설명보다는 공감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라고 대통령한테 훈수를 좀 두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질의응답을 자유롭게 한다고 하니 기자들이 좀 공세적으로 물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물론 그 원론적으로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그 정도가 어떨지는 솔직히 미지수라고 보는데요. 자, 질문자 지정을 누가 하느냐면 대변인이 한다고 합니다. 각 매체 분야를 안배해서 할 것이라고 이미 어제 밝혔어요. 자, 그 과정에서 질문의 내용과 수위를 어느 정도는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왜? 기자 그리고 그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의 성향을 고려해서 안배하면 그렇게 유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도 함께 봐야 된다는 거고요. 물론 총선 이후에 보수 언론도 용산에 꽤 각을 세우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를 하면 뭐 공세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전적이고 도발적일 거라는 예상으로까지 연결할 근거는 아직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보면 기자회견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험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자들의 시험대이기도 할 것이다. 자꾸 총선 민심 하는데 기자들은 그 총선 민심을 받아서 질문에 녹여낼 것인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관전 포인트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시험대이기도 하지만 기자들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이 점을 JB가 지금 상기시켜 주셨고요. 참고로 지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는 진보 성향 매체의 기자가 질문 기회를 못 얻었죠. 네.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한 대통령실 출입 기자는 김건희 여사 질문이 하나도 안 나와서 당황스러웠다. 이게 이제 출입 기자의 반응이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떨 것인가 이것도 조금 관전 포인트고요.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와 원칙이 무엇이었던가. 2022년 4월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렇게 밝혔어요. 공정, 상식, 국익, 실용. 요거를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정했었는데 과연 지난 2년은 어땠는가? 요거에 기초해서 또 기자들이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질문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JB가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까? 글쎄 뭐 제가 뭐 그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한번 요건 좀 저는 궁금했어요. 그 저희 인터뷰를 통해서도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을 쥘 방법은 알지만 안 한다라고 영수회담에서 얘기했다고. 네. 그죠? 저는 이걸 보면서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 있다는 그 언론을 쥐는 방법이 뭔지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오호. 왜냐하면 안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언론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양상과는 다른 차원의 방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방심위를 통한 중징계라든지 뭐 등등 이런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뭘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네요. 질문하는 기자가 있을지도 몰라요. 네, 뭘까요, 그게? 네.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언론을 쥐는 방법은 아니라는 평가가 여기에는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 해석이 잘못된 걸까요?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네. 네, 예천 사람님이 오픈북 시험인데 기자들이 못하시면 이상할 것 같아요라고 오히려 기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촌철을 보내주셨는데요. 질의응답 자유롭게 진행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진행될지 9일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오늘 민정수석실 신설을 공식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기자회견 앞두고 굳이 오늘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 기자회견에서 왜 신설하셨습니까? 왜 이분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셨습니까? 질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설명하려고 하나 보죠. 그 질문은 오늘 할 수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뭡니까?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임명할 때는 대통령이 직접 소개를 했었죠. 그렇죠. 그럼 오늘도 나올까요? 이것도 한번 지켜보죠. 네, 시선 집중해야 될 게 참 많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이종섭 전 국방장관 측 변호사가 어제 입장문을 돌렸습니다. 그 일부 내용 음성 대역으로 녹음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공수처 등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최상병 특검을 통과시켰고 그것이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현재 공수처가 진행하고 있는 수사는 보여주기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특검 통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민심에 저항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다. 향후 수사에서 공수처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하고 있다. 네, 이게 이종섭 전 국방장관 측에서 내놓은 입장문 내용인데요. 한마디 더 걸치기는 했습니다. 공수처가 요청하면 소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 말도 걸치긴 했는데 하지만 민주당의 논리까지 끌고 와서 공수처 수사에 가한 아주 강한 불신을 지금 표명을 했거든요. 이게 좀 뉘앙스가 묘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종섭 전 장관은 정당한 수사의 기준으로 민심을 들었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근데 공수처 수사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뭘까요? 남는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설마 특검인가요? 특검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동의하는 의견이 높게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이 민심에 부응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종섭 전 장관 입장에서 특검을 원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지금 논리상으로만 놓고 보면 특검을 원한다는 얘기로 그렇게 해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이종섭 전 장관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종섭 전 장관 측은 논리정개법부터 좀 다듬어라. 이런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관련해서 짚을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 특검 조건부 수용 주장이 좀 나왔어요, 어제? 대표적으로 이양수 원내 수석 부대표가 채널의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했던 말이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공수처를 못 믿겠으니까 지금 특검을 바로 하자는 거고, 그렇다면 공수처의 수사를 한 3개월에도 지켜보자. 그래서 민주당 그리고 못하면 그때 특검하자. 그거를 미리 이제 약속을 해주는 거죠, 저희가. 네, 이런 게 이른바 조건부 수용론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너무 나간 얘기다. 확률적으로 낮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일과성 해프닝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 묘한 기류가 또 다른 데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류가 이상한가요? 자, 두 가지를 한번 보죠. 첫째, 이 지금 전해드렸던 음성의 주인공, 그 발언자가 누굽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원내수석 부대표입니다. 네.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매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첫 번째 이거고요. 두 번째, 용산에서도 조건부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용산의 한 관계자 말은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민심을 다독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고위 관계자 말고는 또 결이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내일 모레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이런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라는 말과 함께 이런 이야기, 민심을 다독일 수 있는 방안, 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신지호 전 의원도 이양수 수석이랑 같은 방송에 출연을 해서 특검 수용 거부에 양자택일로 가면 안 된다. 제3의 길이 있어 보인다라면서 약간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를 제언을 했다고 하던데 이 묘한 뉘앙스가 있다고는 치고 근데 문제는 민주당이 이 조건부 수용을 받을까? 요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걸 한번 좀 살펴보죠. 그러니까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태원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그 처리 과정과 한번 비교를 해보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 재표결 전에 여야가 합의를 봐서 수정안을 처리하는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상병 특검법에도 이런 시나리오가 작동될 수 있을까요? 일단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국회로 돌아오면 여야가 조건을 달아가지고 수정안을 합의 처리하는 이 시나리오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태원 특별법이 그렇게 처리될 수 있었던 건 유족들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는 그 열망이 반영이 된 거였죠. 하지만 최상병 특검법의 경우는 다릅니다. 지금 조건으로 거론되는 게 두 가지인데요. 이걸 한번 좀 살펴보죠. 첫째, 특검 발동을 늦추는 방안. 지금 조금 전에 이양수 원내수석의 발언이 그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민주당이 특검 불가피론의 근거로 내세웠던 7월 전 특검 발동 논리에 배치가 됩니다. 왜? 7월에 되면 통신 기록이 소멸되어 버린다. 그 전에 해야 된다. 이 논리였잖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이걸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정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어떤 조건부 수용론의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특검 추천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를 바꾸자. 야당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방안. 요걸 지금 제시를 했어요. 이거는 지금 뭐 신지호 전 의원이 제시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수사 의지와 수사 결과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받기 힘들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김영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거부권 행사만 하면 안 되고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면서 이제 대국민 사과를 얘기를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과연 어떤 안이 나올지 레드헤어님 등 많은 분들은 민심을 다독이는 방법은 그냥 특검 수용입니다. 이런 의견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네. 까꿍님은 관계자 얘기 말고 대통령 말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9일날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날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전국 법원에 접원된 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 건수가 2021년 34만 7천 건, 2022년 39만 6천 건, 그리고 2023년 45만 7천 건이었다고 합니다. 쭉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장 발부율은 어떨까요? 21년 91.3%, 22년 91.1%, 23년 90.8%였다고 합니다. 자, 같은 기간 구속영장 발부율을 보겠습니다. 21년 82%, 22년 81%, 지난해 79%였다고 합니다.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구속영장 발부율보다 10%포인트가량 높다라는 것이고요. 또 발부율 격차는 매년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통계로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전해드린 소식하고 한번 결합을 해보죠. 요즘 가장 기본적이고 그다음에 필수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게 뭡니까? 핸드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검찰이 핸드폰을 압수수색한 다음에 그러니까 전자정보 내용을 통째로 디넷이라고는 전산망에 올려서 보관한 경우가 여러 건 있다라고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자판기 수준으로 지금 발부되고 있는 압수수색영장 발부율하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법원이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권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뭡니까? 프라이버시권입니다. 그리고 그 프라이버시 내용에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게 핸드폰입니다. 근데 그 핸드폰이 통째로 지금 디넷에 보관되고 있는 이런 현상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이렇게 높다고 한다면 이것은 인권 보호에 해당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거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 내에서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영장 발부 전에 사전 신문제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때 대법원이 추진하려다가 검찰이 반발해서 막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요 예가 다시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간극이 좁혀질지가 시선 집중 대상이네요. 네, 자 더마카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